일본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어요. 빈집과 공실이 많은 거고, 지방 거점 도시화는 일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이 너무 심해서 거의 50~60%가 한 개 도시권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거는 도시국가죠. 또 2023년에는 사실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엄청난 이슈였잖아요. 네네. 굉장히 뉴스 많이 나왔는데 2024년에는 좀 이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세는 역전세 기간에 진입을 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 작년 말부터 역전세 기간에 진입을 하면서 전세 사기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역전세가 심화되는 국면에 특례 역전세 로온을 또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역전세를 좀 커버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결국 전세 가격이 종전 고점 레벨로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항상 무언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거나 미반환이거나 결국 이게 사고로 연결되거나 할 가능성이 높아져가지고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전세 가격이 종전 최고점을 넘어야만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세 근데 이게 되게 원래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하반기부터 역전세 심각해져서 집값 와락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잘 정리됐나요? 그게 7월부터 특례 역전세론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6월부터는 이제 그런 경고감이 많았었는데 많았죠. 역시 정부가 40조짜리 특례론 돌려보고 나니까 이게 잘 먹혔잖아요. 특례 역전세론은 뭐 금액 제한도 없이 역전세 금액만큼 우리가 다 빌려주겠다 이런 거였어요. DSR도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강력한 프로그램이었고, 이게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반환시켜줄 현금 흐름은 없는데 그 대출 금액의 이자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이어져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전세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조합으로도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두 개를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의 전세 제도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요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던데 한국만의 전세 제도 과연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전세의 역사를 쫙 다루면은 진짜 오랜 시간 다뤄야 되겠지만은, 전세가 결국은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합의한 그 임대차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전세 불가법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어서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커졌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정말 진짜 순전세보다는 보증부 전세, 준전세 형태로 점점 월세화로 이제 갈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동탄과 평택 얘기해 주시면서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 신조어로 요즘에 이제 반세권이라는 말 떠오르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 현장 인근 역세권 입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최근 용인 처인구가 이제 삼성전자 투자로 아파트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한 5에서 10년 뒤 경기도 부동산 시장 변화 좀 전망해 주신다면요.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주택 부동산 시장은 수요를 따라가고, 수요는 결국 기업을 따라가고, 소득이요? 그 뜨는 산업. 그렇죠. 그걸 따라가는 거고, 그건 이미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보여줬던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신흥 산업, 그리고 2010년대에는 IT로 대표되는 굉장히 신흥 산업,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런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여러 산업들 중에서 고용 유발이 높고 규모 면에서 가장 압도적인 건 저는 반도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 그 배후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이들 지역이 신도시로 조성될 때 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쨌든 원가로 공급이 되어가지고, 여기 이런 회사를 다니시면서 주변에 그런 주택을 분양받을 기회가 있으시거나 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분양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나서 근데 원래 또 우리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 하셨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는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요즘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복합기업이어서 반도체랑 핸드폰 복합기업이니까 주식시장이 선호하는 기업 스타일은 아니고요. 주식시장은 되게 퓨어한 기업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퓨어한 게 쉬워서. 사람들 어려운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만 봐도 되는 하이닉스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탄력도 되게 베타도 크고 막 이러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메모리 업황이 HBM은 돌았지만 일반 메모리는 이제 랜드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일반 메모리까지 하면 아직 완전 돌아선 건 아니어가지고, 하이닉스는 PBR 0.8배에서 1.6배만 왔다 갔다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0.8이 바닥이고 1.6이 고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 PBR 계산하는 사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그냥 하이닉스 PBR 별게 아니라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 22년 말 기준으로 닉스가 64조 정도 순자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좀 적자가 예상됐기 때문에 원래 한 55조까지 빠질 거로 봤다가 3, 4분기 돌아서면은 예를 들면 우호적으로 봐서 한 순자산 60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60조 원 정도 되면은 이거의 0.8은 48조 원 시가총액이고 이거의 1.6은 110조 원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잖아요. 닉스는 결국 48조에서 110조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순자산이 60조였는데 그 다음 65조 그 다음 70조 되면은 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PBR 1.23배, 1.3배 정도라고 하면은 위로는 0.3 남고 아래로는 0.5가 있으니까 확률상으로는 위아래 중에서 아래가 넓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은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원 수준에서 저항이 센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려면은 현재의 메모리 업황이 구조적으로 과거의 강력한 그런 모바일 사이클이나 이런 빅 사이클을 상회하는 수준의 사이클이라는 거를 증명을 해줘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 업황을 보면은 지난 긴 시간에 한 네 번의 빅 사이클이 있었어요. 노트북 사이클 2000년대 중반에 있었고 2010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모바일 사이클. 이거가 역대 가장 강력한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었고 2017년에 클라우드 서버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클라우드 서버화 작업을 엄청나게 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B2B 고객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AI 사이클이에요. 근데 AI 사이클이 모바일 사이클보다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사이클이 모바일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은 밴드 뚫을 수도 있겠죠, 위로.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지켜보면서 가는 거라서 투자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부동산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결국 기업의 흥망성쇠랑 같이 궤를 같이 하는데 지금의 그 AI 사이클이 모바일과 비견될 정도로 어쨌든 세다고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생각은 하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로 이어지게 되고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롱텀하게 한 2020년대는 반도체 중심의 그런 반세권 도시들이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머니트렌드 2024에서 이제 건설업계 빚더미라는 파트도 있던데 건설업계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 신용 위기도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건설 애널리스트지만은 저한테 자꾸 그 건설주를 물어볼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업계가 또 뭐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면 사실 이게 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건설사가 자기한테 위험이 넘어오는 걸 현재는 차단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시행사가 땅을 사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증권사한테 돈 빌려가지고 프로젝트를 빌드업을 하고 오면은 건설사한테 수주하게 하면서 건설사가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이제 본 PF 대출이 나오고 건설사는 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현재 그 시행사들이 그 산 고가와 분양 가격을 봤을 때 미분양이 심하다 보니까 건설사가 문을 닫고 수주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건설사에 넘겨야지 본인이 엑시트 되는 건데 수주가 없으니까 분양이 없으면 현금 유입도 없고 그러면 시행사는 자연스럽게 망할 수밖에 없어서 시간을 두고 결국 서서히 망해가는 과정인데 그 시행사가 망하게 되면은 돈 빌려준 증권사 포함해서 부실 채권 규모가 커지니까 금융기관들에서 그럼 우리 돈 좀 천천히 받을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막 연장해주고 있어요. 그 시행사 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건설사는 요새는 아예 수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디펜스하고 있냐면은 공사비를 또 확 늘려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갈 만한 환경인데 이거보다 정말 더 올려서 지금 우리 평당 1,200만 원 아니면은 공사 못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그 분양을 공사비 1,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분양가를 선정해야 되니까 종전은 요거였는데 이제 더 높아지니까 더 수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들이 철벽같이 그 본 PF가 올라오는 거를 방어를 하고 있는 국면이고 다만 건설사 중에서 이렇게 시공만 한 게 아니라 시행도 같이 했거나 뭐 태양건설이나 롯데건설이나 이런 것처럼 시행도 같이 했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업이 결국 PF 포지션이니까 좀 위험해진 거고요. 두 번째는 건설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들 중에서도 최근에 결국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서 이 올라가는 공사비를 발주처와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재협상이 매끄럽게 일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는 그 둔촌주공 공사 중단 사태, 이것도 결국 공사비 인상에 대한 그 협상 과정에 그 불협화음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 이후로 사실 전국의 모든 공사사업장들은 공사비 인상과
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건설사가 거꾸로 말하면 건설사가 그 공사비 인상이 안 된다면은 안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현재는 좀 궁핍한 공황기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쪽에서는 리스크가 한 더미가 있는데 그거를 또 받지 말아야 되니까 열심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건설사가 그렇게 우호적인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대 강력시 이제 시청자분도 원하셔서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 지금 어떻고 내년 어떨 거라 보시나요? 그 5개 광역시를 그냥 동시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동시에 다 똑같나요? 각고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하나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2년 하반기에 주택가격 하락은 대구하고 인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구하고 인천에서 22년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20% 넘는 하락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구하고 인천 중에서 대구는 올해도 마이너스 중인 상황이고 인천은 그래도 3% 반등을 했어요. 그렇지만 서울 대비 확실히 반등폭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고점비 거의 한 80% 정도 되는 수준의 가격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비 80%라는 거죠.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부산, 울산, 광주,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도 15% 수준이었어요. 낙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들 광역시에서는 또 한 2, 3% 강세가 반등이 왔거든요. 대구를 제외하고는 85% 전후로 그런 고점비 가격이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구 대비해서는 괜찮은 그런 환경인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 좀 적체돼 있다 보니까 그 체감되는 그런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완전 돌아서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서울에 계시면은 서울 계신 분들은 시장 올해가 굉장히 불장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인천으로만 넘어가도 그런 분위기는 거의 못 느끼세요. 서울은 거기 고점 대비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서울은 고점비 거의 90%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는 10% 정도 떨어진 상태. 네, 서울이 근데 22년에 마이너스 24%였어요. 근데 바닥에서 10% 넘게 완전 쫙 올라버리니까 평균 88이고 송파구나 일부 지역은 90%가 넘어버려요, 회복이.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 뭐 거의 다 회복했다. 약간 이런 마음이고 한 자릿수 남았으니까. 근데 지방 광역시 가면은 한 15% 빠져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부 광역시에서는 여전히 조금 하락하고 있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센티먼트가 좋지 못해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 특례론이든 뭐 청약 분양 관련 규제 완화든 다 서울로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역시에 뭔가 그런 구조적인 수요 강세가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이어가지고 이런 시장은 그냥 아직은 뭐라 그럴까 그냥 횡보 중인 그런 상태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대 강역시 내년에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년에도 올해랑 상황 여건은 유사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이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 공급 대책 중에서 지방에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할 만한 대책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내년을 좀 가르는 기준들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지방소멸 방지라는 어떤 거대한 어젠다가 슬금슬금 쌓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서 그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뭔가 시장에 에너지를 주입해야지 돌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 소음을 얘기해 주셔서 그게 인구도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지방에서 대도시 위주로 이제 모이고 또 서울 수도권은 더 모이고 이제 소도시들은 위험해진다라는 건데 이게 정부에서 그런 걸 한다 해서 그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그 방향의 파도는 막기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너무 막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시장 양극화랑 지방 소멸이 생기는 건데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거를 막는 게 아니라 더 촉진시키고 있어가지고 문제라는 거죠. 네네. 전국적인 청약 규제 완화와 특례론의 경우에는 결국은 2030, 40 이런 주택을 신규 취득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에게 앞으로 장기 존속할 도시가 어디냐 그거를 제한 없이 물어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리고 전세 끼고 집 사고 뭐 대출 끼고 집 사고 어쨌든 하더라도 결국은 주택의 수요가 많아지는 곳에 돈이 들어오는 데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서울로 오도록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죠. 사실 20년, 21년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강세였던 거는 그 당시 서울 규제가 촘촘했기 때문인 것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갔던 건데 지금은 그 장벽이 완전 벗겨졌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촉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쏠림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전 서초나 강남구 정도 되는 그런 지역들은 이제는 매스 부동산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소위 부동산이 소득의 12배 정도로 막 사고 그렇게 막 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비싸고 그런 레벨을 뭐 넘어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루이비통, 샤넬 보는 것 같은 거의 프리미엄 럭셔리 사치품 영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매스와 이제 일반 아닌 시장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도시 소멸 얘기해 주셔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하라 얘기한 분들은 이제 한국 부동산 이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얘기하신 분이 요즘 조금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뭐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논리를 뭐 반박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도쿄만 하더라도요. 도쿄 23구의 총 인구는 지난 15년간 늘어버렸어요. 서울은 2010년에 1000만 명 깨진 다음에 계속 줄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예를 들면 차로 비유해 볼게요. 차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하면 남는 차도 있지만 그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뭐 수요가 세지고 이러면은 고급 차의 수요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동차의 평균 퀄리티들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도 저는 비슷한데 일본이 그 6천만 원 넘는 주택이 있고 공실률이 13%가 넘어갈 정도로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서울 도시국가화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고 그건 점검하고 가야 돼요. 지금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다고 하는데 빈집은 많은 거 아니에요? 빈집과 공실이 많은 거고 지방 거점 도시화는 일본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지방 소멸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지방 소멸이 너무 심해서 그 지방 소멸이 심하려면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은 특정한 대도시권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수도권 대도시권 쏠림률이 50%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미래에는 뭐 60%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나라 전체 인구의 거의 5, 60%가 한 개 도시권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그거는 도시국가죠. 근데 일본은 도쿄권이 아무리 커도 일본 총 인구의 30%를 못 넘고 일본의 각 강역 지자체들은 다들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굉장히 좋은 국공립 학교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학교들을 중심으로 도시 생활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이제 빅5 도시들이 있고 뉴욕권이 아무리 커도 미국 총인구의 10몇 프로 남짓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상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 뭐 10몇억 명 있지만 상하이권도 그 중국 인구 전체 진짜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압도적인 우리는 그 5천만에 지금 서울 경기 합치면 2천만 넘어가죠. 인천까지 합쳐야 되죠. 인천까지 해서 수도권인데 수도권 인구 집중률이 그냥 55%? 맞아요. 55% 돼요. 이런 나라는 세계 없어요. 한국 유일. 네, 한국은 근데 왜 유독 그렇게? 우리 매우 집단주의적인 나라잖아요. 어디서 딱 하면은 다 봐야 되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막 영화 하나에 3천만 막 1,600만씩 나와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 뷰가. 1000만 영화. 네, 1000만 영화가 뭐 1,600만 영화가 나올 정도면은 한국민 다 봤다는 건데 이제 그만큼 집단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니까 이런 쏠림이 좀 많고 그리고 도시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해 버려서 다른 나라들이 일본이나 미국도 지방 소멸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밀이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는데 한국은 그런 노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상태가 돼 버렸고 이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야, 그 집단 문화 그런 거 저희 머니 트렌드 20에서 공지한 책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 한 100만. 자, 그러면 근데 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 집값을 우상향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세상은 저출산, 우리 지금 고령화에서 이제 곧 있으면 초고령화 진입하고 더군다나 이제 저성장 국가가 돼버렸다. 옛날에 고도성장의 국가가 아니다. 그런데 집값 너무 지금 피아야 서울 집값 몇이죠? 지금 16.8, 17 이 정도 됐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대기업 다니는 양쪽 부부가 다 다녀도 11년, 12년에 이렇게 모아도 쉽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 집값 이제는 굉장히 추락한다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장기 평균선을 한참 오버해서 나온 건 사실이고 그래서 조정받을 확률은 높죠. 근데 주택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하락 요인들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단기 연도에 한 번에 그렇게 조정되냐 그런 경착륙보다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세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최근에 집 사는 사람들이 2030이 많이 사긴 하는데 2030이 올해는 서울이 중심이었으니까 서울의 40%를 2030이 샀는데 그 얘기는 40, 60도 60% 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2030이 40% 산 이게 진짜 글로벌 탑이에요.
같은 전 세계 밀레니얼들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제일 높아. 그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관심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그렇게 분석 보고서를 9월에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우리나라 2030들의 주택 구입은 가족은행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사실상의 그 유주택 가구들의 준 증여가 주택 구입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실제로 주변에 2030 집 살 때 보면 부모한테 5천만 원, 1억 빌려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하고 주택 구입하는 게 자산이 뭐 준 상속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들도 증여에 의제해서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국에서 이들이 4050 됐을 때 소득이 올라가면서 집을 사는 이런 사이클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2030의 집 사는 사이클은 부의 이전에 의해서 집이 사여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그다음 뭘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래서 수요가 진짜 정말 한도까지 왔다는 생각이 저는 요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 2030들 중에서 상당수는 집 살 돈도 없는데 외견상으로는 서울의 40%를 2040이 사버리니까 요즘 2030들이 돈을 그렇게 잘 버나? 이러면서 굉장히 그 밀레니얼들에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밀레니얼들의 상당수는 돈이 없이 허덕이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거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보세요. 거래량이 50% 위축된 상황에서 증여에 의제한 2030의 집을 사니까 비중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30이 돈을 잘 버나 보다. 그러면 앞으로의 주택 공급 정책은 이런 돈이 많은 밀레니얼들한테 맞춰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분양으로만 깔아버린다던가. 그러면 그 집은 살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이들은 임차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미스매칭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요가 진짜 한도까지 찰 정도로 다 땡겨왔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은 장기적인 테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그 수요의 임계치는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높을 때는 좀 회피해 있어도 되지 않냐. 조정을 겪고 난 이후에는 서울이나 뭐 경기 이런 쪽은 우상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럼요. 그거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진짜 붕괴가 되려면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랑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거는 그러니까 이게 디스인플레냐 디플레냐 다른 것처럼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다만 총 수요는 감소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선 일본이랑 유사하게 갈 것 같은데 공실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2023년 이제 9월 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올해 이제 4분기. 저는 집은 싸게 사거나 좋은 타이밍에 사거나 집도 자산이니까 자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두 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타이밍적으로는 가계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타이밍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특례론이 굉장히 세다는 거를 2월에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시장금리까지 그렇게 낮추면서 3, 4월에 그렇게 금리를 진짜 끌고 내려갈지는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좋은 타이밍이 올해 상반기에 있었지만 그걸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에는 지금 시장금리 올라가는 국면이고 이런 인위적인 대출금리 낮추고 정책모기지 쓰는 거에 대한 우려가 9월에 일원화되면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에 있어서는요. 다만 싸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될 것 같고요. 뭐 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서도 공공신도시 이런 것들 다 분양가 상한제 공급되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의 경우에는 갈아타기 해야 되나요? 거래량이 이제 원만하면 갈아타기가 원만할 텐데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는 갈아타는 과정 그 자체도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1주택자는 딱히 하기가 애매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하시고 그냥 만약에 어떤 자본의 여유가 생겼다면은 그런 거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서 좀 투자를 하시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나 타이밍이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가격이나 타이밍 얘기하셔서 이제 사실은 이번에 집값이 어쨌든 한번 바닥을 찍었을 때 이제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오른 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근데 그때 못 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쉬움도 있고 더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런 걱정도 하시면서 이제 또 급하게 사시는 분도 있을 때 어쨌든 지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그분들은 좀 언제 정확하게 좀 사면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 임차료 기준으로 멀티플을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고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면은 작년 9월부터 하락지를 다뤘었는데
작년 12월, 2월에는 바닥질을 간다는 컨셉으로 여긴 다 내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4억 5천짜리가 8억 5천을 갔는데 그게 다시 4억 7천 됐더라고요. 전세가 3억인데 그러면 전세 3억에 4억 7천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1.6배 정도밖에 안 된다. 매매 가격이 전세가 1.6배밖에 안 되고 그냥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1.7배 정도 됐는데 그 정도 온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좀 싸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진짜 댓글이 엄청난 것들이 달렸어요. 4억 5천도 비싸, 2억이 적정가, 막 이런 것들이 달렸어요. 더 내려야 된다, 더 빠져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더 위로 치솟을 때도 있고 더 밑으로 급락할 때도 있지만은 구성되는 논리들이 존재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임차료가 튀고 임차료가 안정화되는 거를 기준으로 봐서 금액 대비해서 지금 서울은 장기 평균 1.8배, 1.9배였는데 지금 2배에서 2.1배 사이니까 한 10%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도나 광역시도 다 배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판단이 어렵다면 대출 사이클을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재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려고 하지 밀어주는 때는 아니니까 시기상으로 좋은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계대출 얘기해 주셔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다. 지금 전세까지 합치면 3,000조가 넘어가는 거다 이거 한번 터진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은 좀 공감하시는지 가계대부채가 좀 위험한 수준인가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매우 위험한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복합적인 사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국의 가계 및 비영리는 2,150조고 GDP의 103% 정도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이거를 80%로 낮추고 싶어 해요. 정부 당국이 하는을 포함해가지고. 근데 급격히 낮추려고 했더니 22년 꼴이 나는 거예요. 자산시장 대폭락. 그러니까 이거 급격히는 못 낮추고 추세적으로 낮추고 싶다. 이러니까 결국 소득 증가율 대비 대출 증가를 낮게 가져가고 싶은 거고 그럼 소득 증가율이 뭐 한 6% 나온다 그러면 대출 증가율은 한 3%로 가져가는 걸 몇 년 하다 보면은 80에 도달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니까 지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시 제약적인 그런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다른 나라는 막 40, 50%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왜 100%가 넘냐면은 그거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92%를 개인이 갖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가로 60% 갖고 있죠. 32%를 개인이 다주택으로 임대를 돌리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 32%가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거나 공공인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라면 기업 부채로 갔을 거고 공공이라면 공공부채로 정부 부채로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92%를 다 개인이 갖고 있으니까 이게 다 가계부채로 온 거거든요.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그런 부분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까 다 가계부채로 온 거죠. 여기에 대신 눈에 안 보이는 또 전세까지 있어 버리니까 결국 그 전세라는 게 그 32% 소위 그 800만 호의 임차 시장을 우리는 가계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부채를 가져서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가계 전체 부채 비중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없을 정도로 퍼센티지가 높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뭐냐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거나 막 더 우리 같은 경제 규모 수준에서 그러면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저거 하는 거 보면서 하자 할 건데 지금 한국이 이 부분에서는 거의 글로벌 원탑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계부채를 저렇게 늘려도 괜찮단 말이야?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 많은 연구 논문에서 이게 90%가 넘어가면은 성장률이 위축이 된다고 나오니까 이거를 80으로 줄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현재는 정책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고 대출을 늘리고 싶어 하지 않다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주입이 되는 속도가 둔화되니까 초과 상승의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아진 주택 가격에서 이게 빠진다, 하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자산이 초과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산을 그렇게 연끌할 필요가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사서 3년 안에 10배 오른다 이러면은 뭐 집도 땅도 다 팔고 뭐 연끌하겠습니다 하겠지만 이렇게 높고 하방 위험이 있고 뭔가 상승 인젝션이 덜 되는 자산을 진짜 50년 만기 대출로 연끌해서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이 있는 거죠.